당장 저 무당 할멈 끌어내. 신성한 회사 로비에서 구판이라니. 회장의 호통에 경호원들이 곤봉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작두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썩 물러거라. 잡기들이 감히 장군님 앞을 막아서. 쨍그랑. 날카로운 꽹과리 소리와 함께 회사의 비밀이 숨겨진 조형물이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회사를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회장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면?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귀청이 떨어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굴착기가 멈춰 선 곳에는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검은색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뜬금없게도 낡아빠진 포장마차 한 대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태산이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나왔습니다. 번쩍이던 이태리제 구두가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자 강태산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강태산이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 내가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 있어야 해? 오늘 안으로 치우라고 했잖아. 박 실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쩔쩔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게 저 할머니가 워낙 완강해서 용역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태산이 박 실장을 밀치고 성큼성큼 포장마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상 위에는 흰 머리를 아무렇게나 쪽진 노파 천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코앞에 재벌 회장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도마 위에 팔을 올려놓고 식칼로 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강태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강태산이 흙 묻은 구두로 평상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할멈. 귀가 먹었어? 당장 방 빼라고. 당신 때문에 하루 공사. 지연되는 손해가 얼만지 알아? 수십억이야, 수십억. 천명자가 그제야 칼질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70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했습니다. 천명자가 식칼을 도마에 쾅 소리 나게 꽂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여. 강태산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면 뭔데? 더 달라는 거잖아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아파트? 아니면 상가 한 채 줘? 천명자가 앞치마에 손을 쓱쓱 문지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여긴 산 사람이 살 터가 아니여. 땅 밑에 흐르는 게 물이 아니라 피고름인데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들이붓는다고 썩은 내가 가려지겠어? 강태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숫자와 자본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공사 문제로 예민한데 재수없는 소리를 듣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강태산이 뒤돌아서며 박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실장, 당장 포크레인 불러. 그냥 밀어버려. 사람이고 나발이고 싹 다 드러내. 박 실장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여론이. 강태산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습니다. 시끄러워. 내 땅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밀어버리라니까. 그때였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천명자가 순식간에 강태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랜 몸놀림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미처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천명자의 손이 강태산의 뺨이 아닌 그가 타고 온 마이바흐의 뒷범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철썩! 매서운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차에 달라붙었습니다. 강태산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천명자의 손이 떨어진 자리에는 누렇고 붉은 글씨가 지렁이처럼 얽힌 낡은 부적 한 장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본드로 붙인 것도 아닌데 마치 차체와 한 몸이 된 것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태산이 인상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거 당장 떼. 천명자가 강태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벌 회장 양반, 내 말 잘 들어. 살고 싶으면, 그리고 귀신 꼴 보기 싫으면 차 시동은 걸어도 그 부적은 절대 떼지 마시오. 강태산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귀신? 천명자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차 지금 저승 가는 가마야. 그나마 그 종이 쪼가리라도 붙여놔야 잡기들이 덜 달라붙을 테니 명심해. 오늘 밤이 고비니까. 천명자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볼일은 다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강태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태산이 거칠게 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만. 야, 타. 기분 잡쳤으니까. 강태산은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박 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천명자는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이바흐가 공사 현장을 빠져나와 올림픽대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의 머릿속은 천명자의 목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형형한 눈빛으로 경고하던 노파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강태산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 아까 그 노친네 뒷조사해봐. 경쟁사 놈들이 심어놓은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내 앞에서 저주를 퍼부어. 박 실장이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라락, 파라락. 바람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산이 창문을 조금 내리고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뒷범퍼 쪽에 붙은 누런 부적이 바람에 격렬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매끈한 디자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소리 안 들려? 당장 차 세워. 박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올림픽대로라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회사 도착하면 바로 떼어내겠습니다. 강태산이 앞좌석을 발로 차며 고함쳤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꼴 보기 싫다고 했잖아. 갓길에 돼. 당장. 강태산의 불호령에 박 실장은 어쩔 수 없이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강태산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급히 따라 내리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태산이 박 실장을 거칠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비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미친 늙은이를 다 만나서. 강태산은 직접 차 뒤편으로 갔습니다. 누런 부적은 바람에 펄럭이면서도 끈질기게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손톱으로 부적의 귀퉁이를 벅벅 긁어냈습니다. 강태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떼지 마. 웃기고 자빠졌네. 내 운명은 내가 정해.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야. 지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부적이 찢겨나갔습니다. 반쯤 찢어진 부적을 손에 쥔 강태사는 그것을 구겨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던 구두 굽으로 보란 듯이 지식여 버렸습니다. 부적은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강태산이 콧방귀를 뀌며 박 실장을 보았습니다. 봤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출발해. 박 실장은 찜찜한 표정으로 바닥에 지식여진 부적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의 서슬 퍼런 눈빛에 서둘러 운전석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차가 도로 위로 진입했습니다. 속도계가 시속 80km를 넘어섰습니다. 강태산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을 튼 적이 없는데도 뒷목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강태산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박 실장, 에어컨 켰나? 왜 이렇게 추워? 박 실장이 백미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끄고 있습니다, 회장님. 강태산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앞유리를 강타했습니다. 박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으악! 차가 휘청거리자 강태산이 앞좌석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운전 똑바로 안 해? 강태산이 고개를 들어 앞유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앞 유리창 한가운데에 시커먼 무언가가 터져 있었습니다. 붉은 피와 검은 깃털이 유리에 진이겨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였습니다. 아니, 까마귀라기엔 지나치게 크고 흉측했습니다. 박 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새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금방 닦겠습니다. 쓱. 와이퍼가 움직이며 핏자국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자국은 닦이지 않고 오히려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번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유리창 전체가 붉은 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강태산의 시선은 핏자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앞유리 너머 다가오는 터널 입구 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강태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 저거 안 보여? 박 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뭐가 말씀이십니까? 강태산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저 터널 위에 사람, 어두컴컴한 터널 입구 난간. 그곳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박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선친 강대국 명예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에서는 시뻘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아버지가 강태산을 보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강태산의 귓가에는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시동, 끄라고 했잖아. 이놈아. 강태산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아버지. 강태산이 발작하듯 몸부림치자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핸들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마이바흐는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어둠이 도사리는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태산이 바닥에 버리고 온 부적 조각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그룹 본사 25층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강태산의 안색은 흘깃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힘없이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터널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뇌리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결제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강태산이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어제 그건 그냥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강태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오늘 임원회의 준비나 제대로 해. 그 알박기 노인네 처리 문제 오늘 안으로 결판 내야 하니까. 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자 넓은 집무실에는 강태산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강태산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익. 소름 돋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강태산이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분명히 닫혔던 회장실 문이 아주 천천히 저절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센서 오작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분 나쁜 움직임이었습니다. 강태산이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이야? 들어올 거면 인기척을 해야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 멈춰섰고 복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산이 혀를 차며 다시 누우려는 찰나였습니다. 절뚝, 절뚝,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인 구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이 바닥을 끌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강태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 발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소파 등받이를 꽉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30년 전 공사판을 전전하던 시절 쇠파이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셨던 아버지. 성공한 뒤 최고급 의족을 해드렸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 특유의 절뚝거리는 걸음을 고치지 못하셨죠. 그 발소리가 점점 소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강태산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쓱.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강태산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바짓단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태산이 비명을 지르며 발을 빼려 했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나.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나기 힘은 엄청났습니다. 마치 뼈를 으스러뜨릴 작정인 듯 발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리고 강태산의 귀 바로 옆에서 축축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산아, 내 다리 어딨니? 강태산이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버지, 아니죠? 이거 놓으세요. 제발. 네가 밀어버렸잖아. 내 다리. 그 땅 밑에 내 다리가 있어. 무거워서 너무 아파. 강태산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저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나 놓으란 말이야. 강태산이 있는 힘을 다해 발을 걷어차자 쑥 하고 압박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발목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채로 말이죠.
사람의 손자국이 분명했습니다. 강태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발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임원회의 시간입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태산은 억지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짙은 선글라스를 꺼내 써 퀭한 눈을 가렸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임원들이 일제히 기립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태산은 대답 없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건설 부문을 담당하는 조 전무가 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98%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포장마차 하나만 처리하면 다음 달 착공 가능합니다. 강태산이 선글라스 너머로 조 전무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 언제 치울 건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조 전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용역을 투입해서라도 이번 주 내로 끝내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다 조치해뒀으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 전무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테이프 늘어지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산이 미간을 찌푸리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열변을 토하던 조 전무의 얼굴이 풍선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코는 돼지코처럼 납작해졌고 찢어진 입 사이로 누런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돼지 요괴였습니다. 강태산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조 전무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옆에 앉아있던 재무이사 김상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여기 결제 서류 좀. 하지만 강태산의 눈에 비친 김상무는 더 끔찍했습니다. 목이 기형적으로 길게 늘어난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밀고 있는 서류 뭉치는 종이가 아니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썩은 고깃덩어리였습니다. 뱀의 혀를 날름거리며 고기를 강태산의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강태산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꺼져. 오지마. 김상무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 김상무입니다. 강태산이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탈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뱀 같은 놈. 혀 날름거리지 말란 말이야. 와장창. 물병이 김상무의 발치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고 물이 쏟아지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왜 저러시는 거야? 하지만 강태산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짐승들의 울부짖음으로 들렸습니다. 임원들 모두가 흉측한 아기떼가 되어 입을 벌리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태산이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내 살 좀 뜯어먹으려고 작당했지? 저 조 전무놈은 주둥이가 왜 저래? 침 좀 그만 흘려. 더러워 죽겠어. 조 전무가 억울하다는 듯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 얼굴이 왜요? 강태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박 실장, 경호원 불러. 이것들 다 쫓아내. 내 살 못 줘.
안 준다고. 박 실장이 급히 뛰어들어와 강태산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박 실장마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도 한패야? 너도 내 다리 내놓으라고 할 거야. 결국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발작하는 강 회장을 억지로 제압했습니다. 강태산은 끌려나가면서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회의실에 남겨진 임원들은 멍하니 깨진 유리 조각과 엎어진 의자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만이 침착했습니다. 강태산의 사촌이자 그룹의 2인자 최민수 전무였습니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회의실을 둘러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전 성공. 회장이 미쳐 날뛰고 있어. 잠시 후 회사 로비에 있는 대형 전광판 뉴스 채널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속보 대성그룹 강태산 회장, 회의 도중 난동.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 보여. 속보 대성그룹 주가 오너 리스크로 장중 15% 급락. 강태산은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옮겨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밖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웅크려 앉은 강태산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강태산이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벽지 무늬가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수백 개의 눈동자가 되어 강태산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도 바닥에서도 시뻘건 눈동자들은 강태산을 향해 끔뻑거렸습니다. 강태산은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만한 재벌 회장의 이성은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 VIP 룸에는 기묘한 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최고급 양주와 도우미들의 웃음소리가 채웠을 공간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술상 대신 붉은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뼈와 검은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2인자 최민수 전무가 술잔을 비우며 킬킬거렸습니다. 이야 마춘석 선생. 용하다 용해. 오늘 회의실 꼴을 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도도하신 회장님이 오줌까지 지릴 뻔했다니까요. 최민수의 맞은편에는 검은 개량 한복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동자의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기운이 가득한 남자 마춘석이었습니다. 마춘석은 웃지 않고 탁자 위에 놓인 짐승의 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미친 게 아닙니다, 전무님. 강태산 그놈의 기가 생각보다 셉니다. 제가 보낸 잡기들이 맥을 못 추고 튕겨나가고 있습니다. 최민수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정색했습니다. 튕겨나가다니요? 그럼 형님이 다시 정신이라도 차린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주주총회 때까지는 완벽하게 폐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회장 대행을 맡지요. 마춘석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흙투성이의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가 나오자마자 방 안에 시궁창 같은 썩은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최민수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민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냄새, 그게 뭡니까? 마춘석이 상자를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걸 준비했습니다. 강태산이 밀어버리려는 그 리조트 부지 말입니다. 공사 시작 전에 제가 그 땅 밑에 미리 묻어두었던 겁니다. 최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미리 묻어두다니요?
마춘석이 상자 뚜껑을 살짝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객사한 아이의 유골함입니다. 원한이 아주 깊은 놈이지요. 최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어도 유골이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로 뭘 어쩌려는 겁니까? 마춘석이 촛불에 나무 상자를 그을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진작 발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박기 무당년이 몰래 붙여둔 부적 때문에 기운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최민수가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형님이 어제 그 부적을 떼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춘석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패가 사라졌으니 이제 창을 꽂을 차례지요. 이 유골함의 저주가 강태산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겁니다. 마춘석이 품에서 강태산의 사진과 붉은색 대못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강태산의 미간에 대못을 박아 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민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춘석이 대못을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살을 맞아라. 내 명줄은 오늘로 끝이다. 쾅! 못이 박히는 소리와 함께 검은 촛불이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최민수는 술잔을 다시 채우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형님. 회사는 제가 잘 먹겠습니다. 한편 밤이 깊어지자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회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눈만 뜨면 괴물로 변하는 직원들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강태산은 극도의 공포와 불신에 빠져 운전기사마저 해고해버렸습니다. 강태산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한통속이야. 날 미친놈으로 몰아서 회사를 꿀꺽하려는 수작이지. 아무도 못 믿어. 강태산은 직접 마이바흐를 몰고 자유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환각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신경질적으로 와이퍼 속도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비는 또 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조수석에서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에어컨을 끈 지 오래였지만 입김이 나올 정도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강태산이 쏘스라치게 놀라 조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 연기 덩어리가 뭉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서서히 뚜렷해지더니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사내로 변했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TV 사극에서나 보던 그런 분장이 아니었습니다. 눈구멍이 뻥 뚫려 검은 어둠만이 가득한 존재 자체가 죽음인 형상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뻥 뚫린 눈으로 강태산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가 기다린다.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습니다. 강태산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으악, 꺼져. 내 차에서 나가. 저승사자가 뼈만 남은 손을 들어 강태산이 잡고 있는 핸들 위를 덥석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손이 닿자 강태산의 팔에 마비가 온 듯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강태산이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하지만 핸들은 마치 용접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제멋대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시속 120km, 140km를 넘어 160km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체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강태산이 브레이크 페달을 바닥이 뚫어져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왜 이래? 멈춰? 제발 멈추란 말이야. 차는 감속은커녕 미친 야수처럼 빗길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앞으로 급커브 구간을 알리는 표지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가드레일 너머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강태산의 눈앞에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을 위해 짓밟았던 사람들, 무시했던 가족들, 그리고 며칠 전 뻔뻔하게 무시했던 천명자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살고 싶으면 부적대지 마시오. 강태산이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줘. 제발 살려줘. 강태산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조수석의 저승사자는 비릿하게 웃으며 잡고 있던 핸들을 가드레일 쪽으로 확 꺾어버렸습니다. 기아. 타이어가 빗길을 찢는 소음과 함께 거대한 굉음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쾅! 마이바흐는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뚫고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차가 공중에 붕 뜬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깨진 차창 너머 허공에 누군가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천명자였습니다. 그녀가 혀를 차며 추락하는 강태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쯧쯧, 기어이 제 발로 가는구나. 강태산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차체가 뒤집히며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콱광, 쿵.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강태산의 시야는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강태산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마이바흐를 본 구조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구조대. 차량 완파. 탑승자 생존 가능성 희박함. 시신 수습 준비하겠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절단기를 들고 차체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태산의 호주머니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그의 심장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강태산이 미처 알지 못했던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사흘 뒤 대학병원 VIP 중환자실에서 기계음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삑. 전신에 붕대를 감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던 강태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뜬 세상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산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며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얀 의사가운이 아니라 시커먼 벌레떼가 뭉쳐진 괴물이 보였기 때문이죠. 링거줄을 타고 검은 지네들이 스르륵 기어내려와 자신의 혈관 속으로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태산이 산소호흡기를 뜯어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리 가! 내 몸에서 나가!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강태산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주치의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여기는 병원입니다. 하지만 강태산의 귀에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에서 검은 손들이 내려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영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강태산이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벌레야, 벌레들이 나를 갉아먹어. 으악, 살려줘. 주치의가 간호사에게 급히 지시했습니다. 진정제 투여해. 바이탈 체크하고. 유리병 너머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민수 전무였습니다.
그는 강태산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최민수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형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절에서야 경영은커녕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겠습니다. 병원장이 난처한 듯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육체적 외상은 기적적으로 회복 중인데 정신적인 쇼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선망 증세가 아주 심합니다. 최민수가 병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외부인 면회는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회장님의 명예가 달린 일 아닙니까? 미쳐 날뛰는 모습을 누가 보면 곤란하니까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병실을 떠났습니다. 강태산이 철저히 고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동 복도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경호원 2명이 강태산의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 카트를 미는 청소부 1명과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경호원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전무님 지시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 실장이 인상을 쓰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회장님이 구토를 하셔서 침대 시트가 엉망이야. 당장 갈아야 하는데 냄새나는 데서 주무시게. 할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 비켜. 박 실장의 기세에 눌린 경호원들이 쭈뼛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박 실장은 청소부를 데리고 서둘러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박 실장이 청소부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시간이 없어요. 빨리요. 마스크를 벗은 청소부는 총무팀의 막내 직원 이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품 안에서 투박한 붉은색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명자가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팥 주머니였습니다. 박 실장이 강태산의 침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베개 밑에 넣으면 된댔죠? 어서요. 침대에 묶여있던 강태산이 다시 발작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허공을 향해 뒤집히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저승사자야. 저리가. 미정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이것만 넣을게요. 미정은 재빨리 강태산의 머리를 살짝 들고 베개 밑에 팥 주머니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익. 마치 뜨거운 불판에 물을 부은 듯한 소리가 나더니 병실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강태산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을 가리고 있던 시커먼 벌레떼와 귀신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며 지독했던 두통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강태산의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강태산이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미정과 박 실장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강태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 자네인가? 박 실장이 강태산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정신이 드세요? 강태산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미정이 등 뒤를 받쳤습니다. 강태산이 베개 밑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손을 넣었습니다. 투박한 팥 주머니가 잡혔습니다. 강태산이 주머니를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총무팀 이미정입니다. 그 포장마차 할머니가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거 없으면 회장님 오늘 밤 못 넘기신다고요. 강태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할멈이 이걸 줬다고?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회장님 나쁜 사람 맞는데 그래도 아직 죽을 때는 아니라고요. 파치랑 소금이랑 할머니가 직접 쓴 부적 넣어서 만든 거래요. 강태산은 멍하니 붉은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자신을 구한 건 최고급 의료진도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늙은 무당이 보내준 고작 팥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강태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태산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 나 나가야겠네. 박 실장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아직 몸이 성치 않으십니다. 뼈가 다 붙지도 않았는데. 강태산이 링거 바늘을 직접 뽑아버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해. 휠체어 가져와. 당장 그곳으로 가야겠어. 1시간 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더 헤리티지 리조트 공사 현장. 공사가 중단되어 정막만이 흐르는 그곳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박 실장이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폈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강태산이 힘겹게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태산이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겠네. 자네들은 뒤에 따라와. 폐허처럼 변한 공사장 구석, 천명자의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천막이 펄럭이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지만 강태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넣고 온 팥 주머니가 난로처럼 뜨끈하게 그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천막 안에서는 은은한 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명자는 촛불을 켜고 신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살만해지니까 귀여웠구먼. 제 발로 올 줄 알았지. 강태산은 휠체어를 멈추고 천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핏줄인 최민수보다 자신을 살리려 한 타인인 천명자의 진심을 느껴버렸으니까요. 강태산이 휠체어에서 내려오려 낑낑거렸습니다. 부러진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콧대 높기로 유명한 강태산 회장이 낡은 포장마차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강태산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고 떨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천명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강태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굿이라도 해달라는겨. 강태산이 바닥에 머리를 쾅 박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명자가 강태산의 코앞까지 다가와 쭈그려 앉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도 서늘했습니다. 자네 살리자고 내가 나서면 내 명줄도 깎여. 저놈들이 쓴 비방이 아주 악질이야. 사람 뼈를 갈아서 저주를 걸었어. 강태산이 고개를 들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좋습니다. 시키시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천명자가 피식 웃으며 강태산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대신 약속 하나 해.
강태산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천명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살아나면 이 땅 다시는 파헤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네 회사 직원들 가족처럼 아끼겠다고, 억울한 눈물 안 나오게 하겠다고. 자네 목숨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강태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맹세합니다. 제 목숨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이 땅은 죽은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기, 쾅. 여러 대의 승합차가 공사장에 들이닥쳐 급정거하는 소리였습니다. 박 실장이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전무가 보낸 용역들입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여기까지 쫓아왔어? 밖에서 최민수의 수하인 행동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산 회장님, 병원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얌전히 나오시죠. 안 나오시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강태산이 덜덜 떨며 천명자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천명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천명자가 구석에 놓여있던 섯을 퍼런 작두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쇠붙이가 그녀의 손에서 번뜩였습니다. 천명자가 강태산의 어깨를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했어. 이제부터 자네 목숨은 내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저승사자도 못 데려가. 천명자가 천막을 확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붉은 노을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칠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천명자가 작두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깡패들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손님을 건드려. 모가지가 붙어있고 싶으면 당장 꺼져라. 강태산은 휠체어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고 굽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댈 곳은 돈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정오 대성그룹 본사 로비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수많은 직원이 오가는 그곳에 기묘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강태산과 오색 깃발을 든 천명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는 박 실장과 미정을 포함한 소수의 충직한 직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엘리베이터 앞에는 최민수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설 경호업체 직원 수십 명이 곤봉을 든 채 벽을 치고 있었고, 그 뒤로는 음침한 기운을 풍기는 마춘석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비웃음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야, 우리 형님이 진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셨군. 신성한 회사 로비에 무당을 끌고 와? 여기가 구판인 줄 알아? 강태산이 휠체어 바퀴를 꽉 쥐며 노려보았습니다. 최 전무, 내 놈이 여기 숨겨둔 더러운 것들 오늘 다 까발려주마. 최민수가 손짓하며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해? 당장 저 미친 노인네랑 회장님 끌어내. 정신병원으로 모셔. 야! 경호원들이 곤봉을 치켜들고 천명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산이 휠체어를 맹렬하게 밀어 경호원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쾅! 휠체어와 경호원의 몸이 부딪혔지만 강태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태산이 핏대를 세우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멈춰라. 감히 누구 앞을 막는 거야. 내 허락 없이 이 어르신 몸에 손 떼는 놈은 당장 해고다.
알았나? 서슬퍼런 회장의 호령에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실세가 최전무라 해도 월급을 주는 진짜 주인은 강태산이었으니까요. 보안팀장조차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천명자가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천명자가 품에서 징을 꺼내 쳤습니다. 징징. 징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리며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천명자가 오색 깃발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썩 물러거라. 어디 잡기들이 감히 장군님 행차를 막아서. 천명자의 일갈은 앰프를 쓴 것처럼 쩌렁쩌렁했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듯 경호원들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최민수가 당황하며 마춘석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저 늙은이 좀 어떻게 해봐. 마춘석이 급하게 품에서 부적을 꺼내 주문을 외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악기야 물러가라. 마춘석이 검은 가루를 천명자에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천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든 작두칼 2개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서로 부딪혔습니다. 챙! 날카로운 금소금이 로비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의 파동이 마춘석을 강타했습니다. 크어! 마춘석이 피를 토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자신이 보낸 살이 반사되어 되돌아간 것입니다. 천명자의 시선이 로비 중앙에 있는 거대한 조형물을 향했습니다. 최민수가 자신의 취임을 기념한다며 세운 높이 5m짜리 황금빛 탑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대성의 미래. 하지만 천명자의 눈에는 그 탑이 흉물스러운 저주의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천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있구나. 뱀들이 따리를 틀고 앉은 곳이 저기요. 천명자가 탑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최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저거 막아. 저 탑 근처에 못 가게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천명자는 탑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기압과 함께 작두칼 뒷부분으로 탑의 하단, 교묘하게 가려진 이음새 부분을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이 요물단지 깨져라. 파창. 대리석 타일이 깨지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안에는 마춘석이 숨겨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무 상자, 객사한 아이의 유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명자는 주저없이 작두날로 그 상자를 내리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검은 연기가 비명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키에에엑. 연기는 천장으로 치솟다가 형광등 불빛 속으로 스며들어 소멸해버렸습니다. 동시에 강태산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뿌연막이 걷혔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며 시야가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본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천명자의 일격으로 탑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탑 내부에 봉인된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그곳은 최민수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만든 비밀 금고였습니다. 와르르. 탑 안에서 종이 뭉치와 USB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백 장의 서류가 로비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서류를 보고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이거 페이퍼 컴퍼니 송금 내역인데요. 최 전무님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도요. 비자금 장부 같은데? 최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이게 왜? 강태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니, 천명자가 모시는 신령님의 장난 같은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강태산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분노와 희열이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최민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장부 하나를 집어 최민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강태산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수, 네가 세운 탑이 너를 무너뜨렸구나. 최민수가 강태산의 바짓단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태산이 박 실장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뭐하고 있어? 당장 경찰 불러. 횡령, 배임, 살인 미수까지 싹 다 집어넣어. 로비는 순식간에 직원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최민수와 마춘석을 연행해 갔습니다. 최민수는 개처럼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강태산은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천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맨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천명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당에게 고개를 숙이는 전무후무한 장면이었습니다. 강태산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울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도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천명자는 피식 웃으며 부채로 강태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인사는 됐고 약속이나 잊지 마. 밥값은 해야지. 강태산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천명자의 표정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구세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성그룹 본사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리조트 사업 전면 백지화와 상생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여론은 강태산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참된 기업가라며 치켜세웠고 곤두박질 치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강태산은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임직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히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사 보셨습니까? 강태산의 결단, 대한민국 기업 문화를 바꾸다라는 헤드라인이 일면 톱입니다. 강태산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다 자네 덕분이야. 그리고 그분 덕분이고.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참, 도윤 도련님은 방학 때 들어오십니까? 강태산이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바탕화면에 있는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12살 도윤이는 미국 센트럴파크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 들어오면 캠핑이나 갈까 해. 그 녀석이 별 보는 걸 좋아하거든. 내일 모레 입국인데 벌써 보고 싶어 죽겠네. 그때였습니다. 지잉, 지잉. 강태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강태산의 표정이 의아하게 변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도윤이를 돌보고 있는 가디언 보호자 김 선생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시계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새벽일 텐데. 김 선생이 이 시간에 웬일이지? 강태산은 미소를 띤 채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선생. 도윤이잖아. 무슨 일인가? 하지만 화면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김 선생의 대답이 아닌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윤이가 이상합니다. 강태산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이가 왜?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학교 도서관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강태산의 전부인 아들 도윤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이 뒤집힌 채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지가 기이하게 뒤틀린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억지로 뼈를 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산이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쨍그랑, 도윤아, 김 선생, 당장 앰뷸런스 불러. 뭐하고 있어? 연회장의 음악 소리가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강태산에게 쏠렸습니다. 김 선생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불렀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데. 애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강태산이 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대며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 도윤아,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그때 발작하던 도윤이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도윤이가 스르르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탁하고 공허한 죽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아이의 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태산이 너무나도 잘 아는 쉰 쇳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아파. 너무 무거워. 다리가 없어. 강태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강태산 자신이 겪었던 환각 속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설마. 도윤이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추워. 아빠가 나를 밀었어. 무덤이 차가워. 강태산이 비명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안 돼. 도윤이는 안 돼. 박 실장이 달려와 강태산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강태산이 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당장 그 할머니한테 가야 해. 어서. 강태산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 던지고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주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산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천명자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달리는 통에 차체가 쿵쿵거리며 요동쳤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천명자의 컨테이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산은 차 문을 열다 말고 굴러떨어지듯 내렸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발요. 도윤이가, 제 아들이. 문이 열리고 천명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수심이 가득하고 며칠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천명자는 강태산을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찼습니다. 결국
가장 약한 가지를 쳤구나. 강태산이 천명자의 바짓단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약속도 지켰고 탑도 부수고 굿도에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죄 없는 아이한테, 왜? 천명자는 한숨을 내쉬며 강태산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정화수를 담아둔 하얀 사기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명자가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걸 보게. 강태산이 떨리는 눈으로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맑아야 할 물이 먹물처럼 시커멓게 탁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죽은 날벌레들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천명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한테 붙어있던 그 독한 것들 내가 굿으로 쳐내긴 했지. 근데 그 원한이라는 게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여. 강태산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 남아있었다는 겁니까? 천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기가 세졌어. 마음을 고쳐먹고 선행을 베푸니 자네 몸에는 틈이 없어진 게지. 갈 곳 잃은 도끼가 허공을 떠돌다가 자네 핏줄 중 가장 기가 약하고 맑은 놈을 찾아간 게야. 강태산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라고 하십시오.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됩니까? 제발요. 천명자가 강태산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이건 병이 아니여. 업이지. 자니가 지난 수십 년간 개발한답시고 파헤친 남의 무덤들, 쫓아낸 사람들, 그 눈물이 돌고 돌아 자식한테 꽂힌 거라 이 말일세. 강태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현대의학은요? 미국 병원이면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명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백날 매달려봐야 소용없어. MRI고 CT고 찍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요. 애수문 붙어 있어도 혼은 이미 저승 문턱 밟고 있어. 이대로 두면 사흘 안에 심장은 뛰어도 산송장 된다. 사흘. 강태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천하의 재벌 회장이었지만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제 모든 걸 다 바쳐도 좋습니다. 회사도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도윤이만 살려주십시오. 천명자는 잠시 눈을 감고 고심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목에 걸린 묵줄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강태산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천명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하나 있긴 해. 근데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여. 강태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천명자가 강태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수대명. 대수? 대명이라뇨? 산 사람의 애군을 다른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지. 근데 이번 건 워낙 원한이 깊어서 닭이나 돼지 피로는 어림도 없어. 누군가 목숨을 걸어야 해. 자네 업보를 씻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강태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겠습니다. 천명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목숨은 이미 내 거라지 않았나? 자니가 죽으면 아이는 고아가 될 텐데 그게 무슨 해결책인가? 그럼 천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무복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짊어질게. 내 남은 명줄 그 아이한테 주마. 강태산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천명자가 뒤를 돌아보며 호통쳤습니다. 토 달지 마. 나도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여. 자네 진심을 봐야겠어. 오늘 밤 잔이가 피를 토할 때까지 빌고 또 빌어야 해.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강태산이 다시 바닥에 엎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피가 아니라 뼈를 갈아서라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명자가 신당의 문을 걸어 잠그며 말했습니다. 준비해. 오늘 밤은 길고 험할 거야. 자네나 나나 살아서 아침 해를 볼 수 있을지 장담 못하니까. 차가운 밤바람이 컨테이너 벽을 때리며 윙윙거렸습니다. 마치 귀신들이 구판을 구경하러 몰려드는 소리 같았습니다. 강태산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결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초겨울의 밤바람이 컨테이너 신당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신당 앞 흙바닥에는 강태산이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진 채 와이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장함을 넘어 처절해 보였습니다. 천명자가 징을 한번 크게 울리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3000배다. 내 놈이 지난 세월 짓밟은 사람들의 고통을 뼈에 새겨야 귀신들도 길을 열어준다. 시작해. 강태산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뼈가 다 붙지 않은 다리에 체중이 실리자 억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이를 악물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하나, 다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 셋, 강태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살릴게. 천명자는 평상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부채를 쫙 펴며 호통쳤습니다. 소리가 작다. 배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요령 피우지 마. 강태산이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배를 넘기자 강태산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도 그의 몸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리였습니다. 교통사고 수술 부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태산이 바닥을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으윽! 양복바지 무릎 부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마치 붉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산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아들의 심장이 멈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500배가 넘어가자 강태산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서 스멀스멀 검은 연기가 올라오더니 사람의 형상을 갖췄습니다. 강태산이 재개발 구역에서 쫓아냈던 철거민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강태산의 바짓단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집 좀 살려주이소. 갈 데가 없어 해.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은 인부가 피를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안전장비만 있었어도 내 새끼들 어쩌라고. 예전의 강태산이라면 헛것이라며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태산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닦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강태산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허공에 날리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그의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덮었지만 강태산은 계속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강태산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다리를 가져가십시오. 제 심장을 가져가십시오. 제발 도윤이는 안 됩니다. 강태산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자식을 살리고픈 불쌍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천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강태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만. 강태산이 초점 없는 눈으로 천명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더 해야 합니다. 천명자가 강태산의 피 묻은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 놈 피가 이 바닥을 다 적셨어. 3000번의 숫자보다 네가 쏟은 그 피와 눈물이면 충분해. 신령님도 받으셨다. 강태산이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우리 도윤이 꼭 좀. 천명자가 쓰러진 강태산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턴 내 몫이야. 걱정 말고 눈 좀 붙여. 새벽 3시, 축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지고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천명자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의 모습은 성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처연해 보였습니다. 신당 안구상에는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도윤이가 입던 작은 티셔츠와 강태산이 흘린 피 묻은 손수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천명자가 방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짤랑. 방울 소리가 정막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명자가 도윤의 옷을 허공에 휘두르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어린 생명의 낀 살을 거두어 주소서. 천명자의 몸놀림이 격렬해졌습니다. 그녀는 작두위가 아닌 마치 보이지 않는 숯불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대수대명, 산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는 금기의 의식이었습니다. 천명자가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길을 잘못 들었다. 그 아이는 아직 때가 아니여. 천명자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도윤이 겪고 있을 고통이 영적인 끈을 타고 천명자의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지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천명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의 손길이 도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천명자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그 손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아이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천명자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 아이는 안 돼. 차라리 늙은 나를 데려가. 내 명주를 가져가란 말이다. 천명자가 입안 한가득 고인 검붉은 피를 굿상에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동시에 재단의 촛불이 팥팥하고 거대하게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춤을 추더니 일시에 훅 꺼져버렸습니다. 신당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털썩? 천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그녀의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고
윤기나던 검은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하얗게 새어버린 듯 푸석해져 있었습니다.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태산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꺼진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강태산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끝난 겁니까? 어르신.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놓여있던 강태산의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적을 깨는 소리에 강태산이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허겁지겁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강태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강태산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실 침대에 앉아있는 도윤이가 보였습니다. 아직 핏기는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화면을 보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아빠. 강태산이 폰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아빠야. 괜찮니? 도윤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아빠, 나 배고파. 그 한마디에 강태산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밥 먹자.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고맙다. 살아줘서 고마워. 김 선생이 화면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답니다. 갑자기 바이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산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문득 천명자가 생각났습니다. 어르신, 도윤이가 살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강태산이 무릎으로 기어서 천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천명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천명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천명자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강태산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천명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천명자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눈 좀 떠보십시오. 천명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혹은 먼 여행을 떠난 듯 고요했습니다. 강태산은 천명자의 희게 센 머리카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맞바꾸었음을. 신당 밖에서는 긴 밤을 몰아내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푸른 새벽빛이 천명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강태산은 천명자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살벌한 굉음과 욕설이 오가던 더 헤리티지 리조트 공사 현장은 이제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흉물스럽게 박혀있던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들은 모두 거쳤고 그 자리에는 부드러운 황토가 깔렸습니다. 곳곳에 심어진 영산홍과 철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려 이곳이 한때 저주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시죠. 땀 좀 보십시오. 박 실장이 수건을 건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작업복 차림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골프채 대신 투박한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지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지난번 3000배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강태산이 삽으로 흙을 다지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 나무는 내가 심어야 해. 내 업보를 씻는 마음으로 심는 건데 남손을 빌리면 쓰나. 강태사는 정성스럽게 묘목을 심고 흙을 토닥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리조트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상생의 숲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산책 나온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그룹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참된 기업이라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입니다. 화면 속에는 강태산이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갑질 회장, 불도저라 불리던 독선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태산이 장갑을 벗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가 따위 숫자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저기 봐,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 강태산의 시선이 공원 한쪽에 세워진 비석으로 향했습니다. 위령비. 과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억울하게 쫓겨나고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강대국 명예회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리 안 아프시죠? 저도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꿈속에서 내 다리 내놔라 하며 나타나던 원한 맺힌 귀신은 없었습니다. 강태산의 어깨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햇살은 그 어떤 명품 슈트보다 그를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공원은 황금빛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가장 안쪽 명당 자리에는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기와집 한 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천명자를 위해 지어준 세보금자리였습니다. 기와집 툇마루에는 찻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찻잔을 들고 맞은편에 앉은 천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천명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수대명 구술하며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탓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은 사라지고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따뜻한 차를 천명자의 잔에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드십시오. 이번에 제주도 지사 갔다가 구한 귀한 녹차입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천명자가 찻잔을 받아들며 강태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제 얼굴에 뭐 흙이라도 묻었습니까? 강태산이 머쓱한 듯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천명자가 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많이 변해서 그렇지. 처음 봤을 땐 도끼가 뚝뚝 떨어지는 살쾡이 같더니 이젠 제법 사람 꼴이 났어. 눈매가 아주 순해졌어. 강태산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이죠. 어르신 아니었으면 전 벌써 저 세상 사람이었거나 괴물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천명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야 뭐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자니가 살아야 내 밥줄도 끊기지 않을 거 아닌가. 강태산은 천명자의 휠체어를 보며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과거 로비에서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천명자를 지켰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 자신이 평생 이분의 다리가 되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멀리 잔디밭에서 아이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이것 봐요. 도윤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도윤이는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볼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아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천명자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애 달아서 눈 빠지겠네. 그만 좀 쳐다봐. 안 달아. 강태산이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도 좋습니다. 저렇게 살아있는 게 꿈만 같습니다. 강태산의 표정이 문득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일말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처럼 나쁜 것들이 다시 꼬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곤 했으니까요.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천명자가 찻잔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뭔데? 또 나무 심다가 허리라도 삐끗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요즘도 가끔 잘 때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그 애군이 다시 찾아올까 봐요. 부적 하나만 더 써주시면 안 됩니까? 이번엔 절대 안 떼고 황금 액자에 넣어서 지방갑으로 모시겠습니다. 강태산의 말에 천명자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적?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강태산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천명자는 들고 있던 부채로 강태산의 손등을 딱 소리나게 쳤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먼. 돈으로 때우려는 버릇 좀 고치라니까. 강태산이 손등을 문지르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천명자가 강태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 거울 좀 보고 살아. 자네 지금 얼굴을 보라고. 제 얼굴이요? 천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탐욕은 버리고 남한테 베풀 줄 알고 자식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센 부적이야. 귀신도 감동해서 도망갈 판인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인가. 강태산이 멍하니 천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부적이다? 천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자니가 웃으면 집안이 살고 자니가 베풀면 세상이 돕는 법이여. 그러니 쫄지 말고 살아. 이제 자네 뒤엔 이 천명자랑 신령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강태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천명자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강태산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도윤이가 강아지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빨리 와요. 해진다. 강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명자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갑시다, 어르신. 도윤이가 부르네요. 천명자가 편안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자고. 내 다리가 되어주니 편하고 좋구먼. 붉게 타오르는 노을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과 휠체어를 미는 사람.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엔 악기도 저주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풍경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산은 휠체어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진짜 보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강태산 회장의 참회와 천명자 만신의 숭고한 희생,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남자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어린 생명을 구한 천명자의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천명자 어르신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남에게 베풀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센 부적이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베푼 작은 친절과 가족을 향한 따뜻한 눈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런 든든한 마음의 부적 하나씩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세상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내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